아버지, 요즘 집이 너무 좁아서요. 찜질방에서 잠깐 지내시면 안 돼요? 30년 국밥 팔아 아들 대학까지 보낸 박동철은 그 한마디에 눈 내리는 밤거리를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찜질방 구석에서 밤을 새우던 어느 날 그의 손에 80억 원이 적힌 신탁 계약서가 쥐어지죠. 하지만 기적보다 먼저 찾아온 건 아들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그 돈 제가 관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저만 믿으세요. 찜질방으로 쫓겨난 아버지 80억을 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호구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공단이 한창 활기를 띠던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68세 박동철은 30년 넘게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 간판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왔죠. 동철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돼지 사골과 내장을 정성껏 손질하고 파와 마늘을 듬뿍 넣어 끓이는 게 그의 아침이었습니다. 국물 맛 하나는 변함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정말 못 잊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동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가게에 바쳤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번 돈으로 아들 박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IT 회사에 취직시켰으니까요. 준호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동철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요즘 들어 아버지의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르면 이런 말을 했죠. 아버지,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데 와요. 위생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너무 낡았어요. 동철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진 여기서 손님들 먹여 살리고 너도 여기서 컸지 않냐?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가끔 들러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동철은 그런 태도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철은 가게 문을 닫고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준호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요리 안 하나?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집에서 해 먹어요. 다들 배달 시켜 먹는데.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이해 못 하시죠. 동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지혜는 거실 정리만 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가게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하지. 손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단골들이 있어서. 지혜가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동철은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가게 운영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참에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동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쉬다니 무슨 소리냐?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둘째 계획이 있어서요. 집이 좀 좁거든요.
잠깐만이라도 나가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 동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가? 준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명예퇴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버지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찜질방에서 지내면 따뜻하고 좋다더라고요. 동철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하는 말인가? 내가 30년 넘게 땀 흘려 키운 아들이?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동철은 짐을 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짐을 싸줬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동철의 등 뒤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동철은 한밤중 거리를 헤맸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하나가 평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디론가는 가야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24시간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철은 주머니를 뒤져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입장료는 15,000원이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일일권 하시나요? 네, 그렇게 주세요. 동철은 락커 키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 안은 후끈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동철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으로 누워 있었죠. 동철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땀 흘려 일했는데 끝은 이런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철은 목욕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배가 고팠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라면 하나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데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여기서 지내시나 봅니다. 동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험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여긴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근데 혼자보단 둘이 낫죠. 난 백철수라고 합니다. 그냥 백사장이라고 부르세요. 동철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동철입니다. 백사장은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도 쫓겨났구먼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짐으로 보는 거죠.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사장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사장이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도 부동산 중개업으로 꽤 벌었어요. 아들 둘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사줬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귀찮아 하더라고요. 아들 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 나왔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죠. 여기선 서로 챙기며 삽시다. 백사장의 말에
동철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철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입장료가 15,000원이었고 밥값까지 합치면 하루 2만 원은 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동철은 낮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찜질방으로 돌아왔죠. 백 사장은 종종 동철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함께 라면을 먹고 찜질방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 사장이 물었습니다. 형님, 아들한테 연락은 해봤습니까?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합니까? 나가라던 놈한테. 백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자산으로 봐요. 이용 대상이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 말은 동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런가? 준호도 나를 그렇게 본 건가? 동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아무도 동철을 찾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나는 버려진 거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찜질방은 더 북적였습니다. 퇴근 후 들른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여행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찜질방에 사는 노인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 사장이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죠. 일자리라도 구해봅시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써줍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형님, 이대로 있으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집니다. 백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하지만 세상은 아직 동철에게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동철은 이제 이곳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근처를 배회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나마 백 사장이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백 사장은 동철보다 먼저 이곳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찜질방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죠. 형님, 저기 저 사람 보이죠? 전직 택시 기사였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집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백 사장은 찜질방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병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게 살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백 사장이 동철에게 소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형님, 오늘은 한잔합시다. 너무 우울하게만 지내면 안 됩니다. 둘은 찜질방 구석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백 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뭐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집을 했습니다. 30년 넘게요. 그걸로 아들 하나 키웠죠. 그럼 장사는 잘 되셨겠네요. 그럭저럭요. 아들 대학 보내고 IT 회사에 취직시키고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백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형님을 내쫓았군요. 내 며느리랑 둘이서 집이 좁다고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내면 따뜻하다고 하더군요. 백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아휴,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부모를 뭘로 보는 겁니까? 동철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요즘 애들은 부모를 이용 대상으로만 봐요. 필요할 땐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그 말에 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형님, 혹시 국밥집 단골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단골이야 많았죠. 30년이나 했으니까요. 백 사장이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화학회사 사장님은요? 몇 달 전에 형님 가게에서 쓰러진 적 있는 분. 동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분 말입니까? 그때 119 불러드렸죠. 심장마비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이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동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요? 왜요? 백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분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연락처를 수소문하다가 저한테까지 온 거죠. 제가 부동산 일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분이 형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하던데요. 동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냥 감사 인사를 하려는 건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만나보죠 뭐. 며칠 후 동철은 백 사장과 함께 강남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였고 동철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박동철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화학회사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몇 달 전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은인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사장님께서 보유하신 상가 건물의 수익권을 박 사장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철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이요? 그게 무슨 백 사장이 재빨리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형님,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백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0억입니다. 80억 원짜리 부동산이에요. 동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시세가 약 80억 원 정도 되고요. 매달 임대 수익도 상당합니다. 사장님께서 박 사장님께 그 수익권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동철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0억 원. 0이 8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나한테 이런 일이?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박 사장님이 평생 편히 사시길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국밥 한 그릇에 5천 원씩 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8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동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님, 이거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비서와의 만남 이후 동철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백 사장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인생 펴시는 겁니다. 찜질방 생활은 끝났어요. 하지만 동철은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철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백 사장이 동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명하시고 등기 절차만 거치면 수익권이 박 사장님께 넘어갑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후부터는 매달 임대료가 박 사장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월 임대 수익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백 사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이요? 네, 강남 상권이라 임대료가 높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1,500만 원 정도 손에 주실 겁니다. 동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이라니. 평생 국밥 몇 그릇 팔아야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백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들한테 연락하시겠습니까?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형님이 부자가 되셨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백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며칠 후 동철은 찜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동철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요즘 어디 계세요?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동철은 이상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동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냥요. 아는 분이 아버님 이름으로 강남 상가 등기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동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아니면 누가 뭘 주신 거예요? 동철은 침묵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시려고요? 저희가 가족인데. 지혜 씨, 그건 제 일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오빠도 알고 있어요. 지금 집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철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등기 정보를 어떻게 캐낸 모양입니다. 에이, 요즘 부동산 정보는 다 공개되니까요. 며느리가 수소문했나 봅니다.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군요. 그날 저녁, 동철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준호와 지혜의 표정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둘 다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혜도 황급히 슬리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동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강남에 상가를 받으셨다고?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그동안 찜질방에 계셨던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일을 왜 혼자 처리하려고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동철은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내쫓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 친절한 말투,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큰 재산은 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준호 오빠가 회사에서 재무 관리 업무도 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세금 문제도 있고 임대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동철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방도 정리해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찜질방은 무슨 당장 짐 싸서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동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만 그럴 필요 없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집도 이제 따로 구할 거고.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가족인데.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니? 한 달 전에는 나를 찜질방으로 내쫓으면서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도 사정이 됐다. 동철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따라오며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해 풀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동철은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해, 여보. 동철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돈이 생기니까 태도가 바뀌는구나. 아들 집에서 나온 뒤 동철은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백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동철은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니까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백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한 달 전에는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들어오래요. 재산 관리도 자기들이 해준대요. 형님,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맡기면 끝입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날 밤부터 준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동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아버지, 오해해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관리 안 해드리면 큰일 납니다. 동철은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직접 찜질방까지 찾아왔습니다.
동철은 로비에서 지혜를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동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걱정.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가 바빠서 그랬어요. 진짜로 미안해요. 됐다. 이제 신경 쓰지 마. 지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부동산 말인데요. 세무사 친구가 있는데 상담 좀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동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세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 씨, 집에 가세요. 나는 이제 혼자 살 겁니다. 아버님, 지혜가 소리쳤지만 동철은 돌아서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됐구나. 옆에서 백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잠 못 이루십니까? 네,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백 사장이 몸을 돌려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번엔 절대 져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 베풀고 참고 양보하며 사셨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찜질방 신세 아닙니까? 동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 사장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백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한테 다 줬어요.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근데 막상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군요. 오히려 짐이라고 내쫓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라도 형님은 형님 자신을 지키세요. 평생 내준 가슴도 이제 닫을 때가 됐어요. 동철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지만 가족이지만 피부치지만 평생 참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됐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백 사장 말이 맞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백 사장이 동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야죠. 형님도 이제 받아먹기만 말고 빼앗긴 것도 찾아와야 합니다. 다음 날 동철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재산을 아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탁계약서에 수익자를 명확히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도 본인 명의로만 만드시고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준호가 그럴까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철은 서류에 서명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동철은 정식으로 80억 원 상가의 수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에 첫 임대료가 입금됐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동철은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새 인생 펼치세요. 하지만 동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동철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받으시네요. 제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 돈 걱정이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한 달 전에 나를 내쫓은 게 너 아니냐?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백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끝낸 겁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동철의 계좌를 임의로 정지시키려 했던 겁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아드님께서 고객님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치매 의심이라고 하시던데요. 동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멀쩡합니다. 네,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본인 확인되셨으니 신청은 기각됩니다. 전화를 끊은 동철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백 사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동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그날 동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들이든 누구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준호의 계좌 정지 시도 이후 동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재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했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어떤 시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동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동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찜질방에서 나가야죠.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작은 집이 아니라 좋은 집에서 사셔도 됩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치스럽게 살 수는 없어요. 편하게 지낼 정도면 됩니다. 며칠 후 동철은 백 사장과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형님, 여기 괜찮은데요? 한강 뷰에 교통도 좋고 동철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백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백 사장도 같이 살까요? 백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찜질방이 편해요. 그냥 가끔 놀러 갈게요. 이사하는 날, 동철은 찜질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림받았던 날, 절망했던 날,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던 날. 백 사장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하죠.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합니다. 백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했잖아요. 잘못한 건 아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형님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동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음 날 동철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집을 꾸몄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동철은 한참 동안 강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동철은 문자를 읽고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백 사장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형님, 만나지 마세요. 또 꼬드길 겁니다. 하지만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치매 환자 취급하고 계좌 정지시키려 했잖아요. 그런 놈이 진심으로 사과할 것 같습니까? 동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 사장의 말이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결국 준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만 노리는지.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동철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동철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철은 묵묵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게 아니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준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라.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걱정돼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돈 때문 아니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동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뭔데요? 내가 은행에 제출한 서류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서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다. 내가 직접 서명했잖아.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아버지, 제발. 준호가 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철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놔라. 이제 나는 내 아버지 노릇 안 한다. 아버지. 준호가 울먹였지만 동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동철의 뒤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백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완전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형님 인생을 사세요.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동철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찜질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철은 백 사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백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형님, 그냥 이렇게 지내실 겁니까? 뭐 다른 할 일이 있겠습니까? 돈도 있으시고 시간도 있으시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동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면요? 형님은 평생 국밥집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보시면 어떨까요? 국밥집을 다시 하라는 겁니까? 백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거죠. 동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며칠 후 둘은 작은 식당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역세권 근처에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임대료는 저렴했고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동철은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형님, 이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희망식당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희망식당. 딱 맞네요. 둘은 함께 식당을 꾸몄습니다. 주방 기구를 들이고 테이블을 놓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 달 만에 희망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무료로 국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동철은 새벽부터 육수를 끓였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공짜예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돈을 벌 때와는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백 사장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둘은 한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굶을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동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주셔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복을 받으실 겁니다. 동철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식당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철과 백 사장은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지혜였습니다. 동철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동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동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필요 없다. 백 사장이랑 둘이서 충분하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주세요. 진심입니다. 백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들 보내세요.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진짜 돕고 싶어서 온 거예요. 백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한 달 전엔 아버지를 찜질방으로 내쫓았죠?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혜 씨, 이제 그만 가거라.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겁니까? 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다. 왜요? 저희가 뭘 더 해야 하는데요?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각자 살면 된다. 준호와 지혜는 결국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동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잘하셨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당연합니다. 아들인데요. 하지만 형님이 약해지면 또 당합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철은 집으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도 그렇게 흐르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동철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다릴게요. 동철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전해준 소문이었습니다. 형님, 아들이 직장을 잃었답니다. 요즘 IT 회사가 구조조정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글쎄요.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대출도 많다고 하던데. 동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동철은 백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백 사장, 내일 점심에 손님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준비 좀 더 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일찍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동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인생은 참 묘했습니다. 버림받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희망 식당을 시작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동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백 사장과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식당 사장님이시죠?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동철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터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동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했던 이야기,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까지. 기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화해하셨습니까?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를 놓아주는 거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68세 아버지의 두 번째 인생,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서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식당을 찾아왔고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모든 후원금을 식당 운영에 썼습니다. 백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유명인사 되셨네요. 동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면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철은 국밥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먼저 먹어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맛이에요. 동철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대출도 못 갚겠고 집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짓이 정말 잘못됐어요. 돈이 없어지고 직장도 잃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었는지 알겠어요. 동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 도움 없이 내 힘으로.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하지만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백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이면 짧은 인사, 생일이면 축하 메시지. 동철도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건강해라.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저 서로를 인정하는 거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희망식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철과 백 사장은 매일 아침 함께 육수를 끓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 사장,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도 이렇게까지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려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더군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형님은 이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가을날 동철은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로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동철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 사장이었습니다. 형님, 내일 점심에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단체로 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서 준비하죠. 전화를 끊고 동철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게 지금 동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혼의 햇살 속에서 동철은 걸었습니다.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버림받았던 아버지는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동철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가 80억을 쥐고도 끝내 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멀어진 부자 후드. 과연 잘 끊어낸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더 품어줬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다면 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마음 한번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